한분 안 오셨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과 벡터를 더 세게 밀고 나갈까 하다가 그러면 못 따라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나가고 거기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에 들었던 거 리뷰하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그 편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아니면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5개월간 수업을 받았던 것들 중에서 불편해 하시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것을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수업을 마치고 2학기 수업을 할 텐데요. 2학기는 9월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여기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여기서 여기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데, 지금 장소는 아마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강남역 쪽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쪽은 또 오시기에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그죠? 제가 알아보고 있는 자리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7분 그 정도 사이 거리니까 강의장도 쾌적하고 그래. 그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벡터의 정의를 하지 않고 우선 평면에서 원점이 있고, 임의의 점에 대해서 두 개의 좌표가 있죠. x, y. x, y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벡터라고. 조금 관점이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부터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벡터의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좌표를 배울 때 좌표는 이름이라고 했죠. 무엇의 이름. 그죠? 이제는 저 점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벡터라고 부르고, 그 벡터의 구체적인 이름은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점들은 각각의 좌표가 있으니까 모든 점들은 벡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0,0도 벡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벡터의 저 좌표를 극좌표계에서 알세타로 나타내는 좌표도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좀 이렇게 진도를 앞서간 것 같은데 많이 앞서가신 거죠. 그 벡터 연산 같은 것들이 다르게 정의가 되죠. 다 달라지는 거죠. 다르게 정의가 되죠.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뭐 너무 앞서 나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두 점이 있으면 x1, y1 이 점이 x2, y2가 있으면 이 두 점들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v1이라 두고 이것을 v2라 두면 v1 더하기 v2는 우리가 정의를 항상 뭐 더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던 셈의 방법을 그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그 뒤는 쉽게 풀립니다. 그럼 얘 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수의 덧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얘들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건 더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죠?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좌표계, 데카르트가 이렇게 하고 나서 좋아하셨던 것은 예전에는 셈은 수로만 했는데 공간상의 점, 평면상의 점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두 점을 더할 수가 있죠. 그죠? 뺄 수도 있겠죠. 각각의 성분은. 그러면 공간상의 혹은 평면상의 점들의 연산이 하나 생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연산을 가지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 아주 특별한 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연산을 생각하면 연산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항등원이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0,0을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볼드체 뚱뚱한 오드 확진 온가? 오늘 V1이 되죠, 그죠? 성분의 0을 이것도 바꿔도 되죠. 바꾸지는 맙시다. 근데 이 덧셈이 좋은 점이 바꾸어도 결과는 같죠. 좌우를 바꾸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안심하고 이 덧셈을 할 수가 있고 또 세 개를 더할 때도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말로 뭐로 하는지 모르겠네. 결합법칙이라고 그러나? 덧셈의 순서에 상관없이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더해도 굉장히 안심하고 더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항등원이 있고 항등원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죠. 여건이 있죠. 그죠? 그러면 V1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는 건 마이너스 V1이 존재하죠. 뒤에서 0이 되는. 그걸 구체적인 좌표로 나타내면 x, y에 대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그리고 어떤 양에 대해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벡터는 어떤 양인데 이 벡터에 대해서 실수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이런 양, 이런 새로운 양, 벡터의 A배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을 곱하는 것은 어떤 벡터의 한 배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과 같아지죠. 자, 또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벡터의 항등원과 여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항등원은 뭐다? 여기 0을 곱해주면 돼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 점을 벡터로 생각하고 벡터라고 부르고 그것들이 이런 덧셈에 대한 연산을 가지고 있고 실수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거는 세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모를 하는 것은 계산을 할 때는 용이를 하지만 우리가 저것들이 어디에 쓰이는가 혹은 저것들이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는 좀 눈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각화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어떤 개념들을 진짜 시각화하는 걸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가. 그럼 이걸 시각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덧셈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고 한금원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고 또 무슨 실수배를 한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려보면 됩니다. 무는 종이 위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뒤에서 나오는 새로운 벡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럼 이런 거 시도를 할 때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봅니다. 1,0하고 0,1을 대봅니다. 그럼 더하면 그것에 더한 것의 좌표가 뭐죠? 1,1이죠. 그럼 1,1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은 얘와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것을 사각형을 만들어서 나머지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게 얘가 직각이 아닐 경우는 이런 두 점일 경우는 또 그려보면 얘와 얘를 평행사변형으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고 나머지 꼭지점이 됩니다.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죠? 얘는 어디 있죠? 얘는 그냥 당연히도 0,0에 있어요. 그죠? 영벡터는 얘를 말하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에 얘죠. 얘. 실수배. 그럼 실수배가 1,0의 실수배를 하면 어디에 위치돼 있죠? 얘의 A배를 한 곳에 위치하돼 있죠. A,0에 있죠. 그죠? 이쪽도 0,A에 있고 만일 여기를 실수배하면 A,A에 있어요. A,A는 여기 대각선 어딘가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벡터를 어디선가 보면 뭔가 치러 나른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 굉장히 뭐라고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깎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이거 인신공격이야 이거. 인신 공략이라고 해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그리는가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하필 저렇게 직선을 그렸느냐. 선형 변환을 하면 혹은 얘를 일로 옮기는 변환 중에 가장 간단한 변환은 행렬이라고 했죠. 행렬. 행렬을 적용시켜보면 0,0은 항상 0,0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이 만일
이쪽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있는 점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점들은 얘와 얘를 잇는 선분의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행렬에 의해서. 왜 그럴까요? 근데?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어서 원점으로부터. 아니 얘는 일로 갔어요. 얘는 일로 갔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이 점들이 얘 둘을 잇는 성분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만일 행렬에 의해서 변환을 시켜주면 쟤는 절로 가요. 왜냐? 여기를 x, y라고 합시다.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뭐죠? y는 무슨 kx가 되겠죠. 그죠? 원점을 지나고 여기까지 오고. 특히 여기를 k는 x분의 y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떤 k고. 그러면 여기 선형 변환에 의해서 a, b, c, d를 해서 x, y라며 여기 y는 kx가 되니까 넘어간 게 ax 더하기 bkx cx 더하기 dkx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배수의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a 플러스 bk에 x, c에 c 플러스 dk에 x가 되니까 d에는 얘의 무슨 배수죠. 그죠? 나눠보세요. 얘를 무엇의 배수잖아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직선 위에 바로 간다는 뜻이죠. 점으로. 항상 비율이 일정한 직선에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끝점하고 원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면 행렬에 의해서 이런 화살표는 이런 화살표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아까는 끝 두 점만을 생각했는데 심지어 이런 것을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살표들을 서로 더하거나 혹은 실수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배를 한다는 말은 이 화살표를 K배 해서 늘린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저 지금 그래프상의 A, B, C, D 행렬은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 행렬할 때 A, B, C, D는 그냥 점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변화는 A, B, C, D죠. CD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그건 안 배웠는데 지난번에 한 A, B라는 행렬과 C, D라는 행렬이 따로 있다고 벡터가 따로 있다고 A, B는 이를 벡터고 A, B 좌표를 갖는 그 점과 예. C, D 좌표를 갖는 점이 예. 그거랑 이거는 같은 A, B, C, D가 아니에요. 아닌 그냥 거예요? A, B, C, D인 거고 거기서 A, B라는 좌표를 가진 벡터 또 C, D라는 좌표를 가진 벡터는 그냥 특정 두 개의 벡터일 거고요. 저거는 어떤 하나의 평면을 다른 평면으로 매핑을 해주는 어떻게 얘기하나 좌표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 배운 상태인 거잖아요. 앞에서 안 한 이야기를 뒤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나가도 돼요. 이어폰 작동이 그죠? 네. 저 A, B, C, D 의미를 모르겠어요. 행렬이요, 행렬. 임의의 행렬, 여기 있는 점을 이쪽에 있는 점으로 변환해주는 행렬. 그래서 A, B, C, D가 나올 때마다 항상 A는 똑같은 어떤 A가 아니고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대표시켜 주는 거예요. 대표시킨다는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저 행렬을 하면 이게 여기로 넘어간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평면에서 평면으로 옮기는 건 행렬로 대표가 된 데 있죠. 혹은 행렬은 평면의 한 점을 다른 평면 한 점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그죠? 그럼 꼭 얘가 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얘를 일로 보내는 변화는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쓰자. 예. 쟤를 갑돌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근데 쟤가 갑자기 내 이름은 갑돌이가 아니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지만 우리는 걔 의견을 무시하고 걔를 갑돌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변화를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쁘면 X, Y, W, G로 쓰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화살표 전체로 이쪽 화살표 전체로 보내는 변환으로서 행렬을 쓰기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저게 뭔지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죠. 구체적으로 점을 주어야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계산 막 했잖아요. 2, 1, 1, 2. 네. 그 앞에 있는 2, 1, 1, 2가 저기 A, B, C, D라고 보시고 그때 그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막 바뀌더라니까. 그렇게 변환되는 게 변환시켜주는 게 저 행렬이다. 지난번 A- 연습할 때 2, 1, 2도 있었고 1, 1, 1, 1도 있었고 네. 그게 행렬인데 그게 변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지금 A, B, C, D로 추상을 해서 그냥 저렇게 표기한 거고. AX 플러스 이게 어떤 BY랑 거라고. CX 플러스 DY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가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면이 한 점을 가지고 혹은 공간의 한 점을 가지고 덧셈하고 스칼라 실수배를 정의를 하며 이런 성질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성질이 나왔죠. 정의를 해서 이런 성질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며 이거는 벡터, 이런 점을 벡터라고 부르고 얘에 우리가 연산의 성질을 주면 이렇게 만족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걸 규정을 하고 즉 좌표 평면상의 점을 벡터라고 불러버리고 걔의 성질을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다. 그럼 벡터를 규정을 하고 벡터의 성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응? 그러면 시각을 좀 달리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벡터가 뭐냐 물으면 우리가 이 점을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뭔가 순환 논리예요. 그러지 말고 이 성질을 만족하는 그걸 벡터라 하자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국적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를 구성할 때는 처음에 국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 만들고 나면 자기들이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되죠? 국적법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벡터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를 만들었는데 성질이 나왔으니까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벡터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훈련은 고등학교 때도 안 하고 심지어 대학 가서 대학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왜냐? 그렇게 잘 못 배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고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벡터의 예로 우리 실생활에서 힘이라는 걸 주거든요. 힘. 옛날 물리학자들이 힘이 무언가를 정의를 하고 힘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근데 힘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힘은 두 힘을 더할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이 돌멩이를 끄는데 이쪽으로 당기는 거하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사실은 이 방향으로 당기는 것과 같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나오잖아. 그죠? 힘이 없는 상태는 힘이 없는 상태도 있죠. 0벡터죠. 0벡터. 그 힘이 없는 상태. 힘이 0인 상태. 힘의 역도 있어요. 그죠? 얘 당기는 거하고 얘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그건 힘이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힘에다가 배수를 할 수 있죠. 조절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힘은 이 성질들을 만족을 하죠. 그럼 힘은 벡터죠. 되죠? 그럼 평면상에서 작용하는 힘은 평면에 있는 점들에 대응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공간상에서 작용하는 힘은 3차원에 있는 점으로 대응을 시켜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현상을 계산한다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양이 있을 때 쟤를 잘 관찰해서 어떤 성질들이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의 성질들하고 만족하며 그걸 이제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귀납적으로 사실들을 모아서 딱 뼈대만 되는 성질들을 끄집어내서 이게 어떤 수학이 있더라
하면 그때 그 수학을 쓰면 되는 거죠. 그 힘이 그렇고 또 속도라는 게 그래요. 속도라는 게. 심지어는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런 수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자기가 수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성질을 도출해내서 여기서부터 자기가 쭉 연역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에요. 하이젠베르그가 양자역학을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행렬을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러보니까 그거 행렬이잖아. 행렬이잖아. 물론 하이젠베르그가 해서 지금 양자 행렬역학을 만들었을 때는 20대였으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죠.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어떤 귀납적 결과를 좋은 결론을 유도하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벡터 아시겠죠? 벡터가 이런 개념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나갔을 때 힘이 이렇구나 라고 알고 나면 이 힘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의 크기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크기를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거나 수학적으로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 그럼 이 길이를 혹은 이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평면에 여기 있는 점이 있을 때 혹은 여기까지 화살표로 대두되는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의 크기를 뭐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면 잘 정의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정의는 우리가 여기 숫자를 x, y라고 했을 때 이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죠. 모든 벡터는 다 0에서 출발이 아니라니까. 나는 출발이라는 말도 안 하고 저기까지 간다는 말도 안 했어요. 화살표를 갖고 그걸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 화살표는 단지 자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 점을 x하고 y로 넣으려면 좌표 평면상에서 x는 0에서부터 출발한 길이 개념인 거잖아요. 아니요. 이게 x축이 이만큼 가고 y축이 이만큼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x하고 y라는 좌표 개념 자체가. 같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값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라는 게 어쨌든 그 x는 0에서부터 x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이라니까요. 왜 이동을 해요? 내가 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말이 그럼 어쨌든 x에서부터 y까지 거리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항상 제 수업은요, 들으실 때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것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갖고 오면 안 되고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예. 어떤 아주 과격한 수학 교수는 그랬어요. 내 수업에 들어올 때 네가 갖고 있던 거 절대 들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다 머릿속에서 버리고 들어오고.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점의 공간 좌표 평면에 있는 저 점을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고 했죠.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x, y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붙인 뭐 수직선이라 합시다. 해서 x, y라고 할 수도 있고 r하고 세타라는 것을 쓸 수도 있다고 했죠. r은 여기서 여기까지 또 거리 이러면 이상한데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r은 사실은 다시 정의를 해줘야 돼요. x하고 y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죠? 정의예요, 정의.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기납적으로 저게 정의가 아니라 기납적으로 저기서 맞으니까 저렇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쓰면 되지 않고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얘 이름을 r세타로 붙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될까요? r세타라고 할 때는 r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처럼 루트 r제곱 플러스 세타 제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의 덧셈은 R1 플러스 R2 세타 1 플러스 세타 2로 하면 안 되죠. 왜냐? 이렇게 해서 하면 저 덧셈의 일반적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요거를 얘에 대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세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크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서 그러면 우리가 1차원에서 봅시다. 1차원에서. 1차원에서도 우리가 벡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의 위치에 이름 붙인 걸 가지고. 그러면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그게 아니죠.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쓰죠. 앞에 숫자에 붙은 부호를 떼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면 0에서 1까지 길이는 우리가 1로 정의를 하고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이것도 1로 하자. 즉 여기 있는 부호를 떼내는 쉬운 작업이지만 그 작업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주는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와서는 우리가 그냥 통상 알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빼주는 건데 길이라는 게 그죠? 뒤에 오는 것에서 앞에 오는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얘의 숫자에서 얘의 숫자를 빼주면 길이로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이가 되나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되고 쉽게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건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발명이 됐잖아. 면적을 보면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곱을 구하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길이가 무엇인가, 면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오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작업은 길이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직장 그 목표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업무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길이를 재려면 길이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 결국 중간에 막 일이 틀어지잖아요. 각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일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벡터가
x축, y축이 존재하는 2차 평면에서 xy 점으로 정의가 되고 저기 1차 선문에서 좀 정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3차 한 축이 더 있는 3차원 공간에서 점을 또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확장을 예. 할 수가 있는.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1차원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2차원에서도 왔고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길이를. 그럼 세 번째 이제 질문 나왔는데 3차원 공간에서는 좌표가 3개죠. 그죠? 이 3개에 대한 여기까지의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어떻게 정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될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가 x라면 이거 루트의 x의 제곱이죠. 그죠? 절대값 x라는 게 2차원일 때는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했죠. 그죠? 그럼 성분이 3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루트의 그렇게 정의를 해서 저게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4차원에서는 성분을 다 제곱해서 대서 다시 루트.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n차원까지 확대해도 별 무리 없이 이상 없이 할 수가 있어요. n차원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분이 n개가 있다면 이것의 길이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별 무리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 무리 없다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삼각형에 가장 삼각형이 주어지면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정의가 뭐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름길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벡터 크기하고 이 벡터 크기하고 얘는 얘하고 같으니까 벡터 크기를 정의를 해주면 그 정의가 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항상 만족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공간의 차원에 상관없이 다 만족을 해요. 근데 수학자들은 더 파고들죠. 그러면 정의를 해주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느냐?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정의를 하는 방법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게 편하고 어떤 때는 저런 게 편해요. 근데 굳이 여러분은 그걸 할 필요 없는 게 이해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 10분 쉬었다.